I have a friend who's an artist and has sometimes taken a view which I don't agree with very well. He'll hold up a flower and say, look how beautiful it is. And I'll agree. And he says, you see, as I as an artist can see how beautiful this is, but you as a scientist, take this all apart and it becomes a dull thing. And I think that he's kind of nutty. I see much more about the flower than he sees. I could imagine the cells in there, the complicated actions inside, which also have a beauty. I mean, it's not just beauty at this dimension of 1 centimeter. There's also beauty at a smaller dimensions.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바라보는 꽃 한 송이조차 수백억, 수천억, 수조 개의 원자로 구성된 또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들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 원자 수준의 작은 차원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젠슨 왕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해서 올 초에 난리가 났었죠. 주요 양자 컴퓨터 주가들이 급락을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푸사이 퀀텀이라는 회사가 2027년까지 무려 100만 큐비트 이상을 가진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수치만 들으면 이거는 IBM이나 구글이랑 비교해도 수천 배는 앞서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선 난리가 난 거죠. 단순히 별거 아닌 회사가 헛뭉친 거면 그러려니 하는데, 푸사이 퀀텀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한 미국 팔로알트의 쟁쟁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단지 허풍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소위 광자 양자 컴퓨팅을 이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슈퍼컴퓨터조차 0과 1 기반의 이진코드 기반의 기계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를 모두 풀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분자 내 개별 원자들의 모델링 같은 것들은 기존의 컴퓨터로는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기존의 비트는 0과 1, 둘 중에 하나의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었지만 큐비트는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을 이용함으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미로에서 출구를 찾을 때 기존의 컴퓨터는 출구까지의 모든 조합들을, 모든 경우의 수들을 전부 가봐야 돼요. 그런데 큐비트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동시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기가 어려운 출구를 순식간에 찾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큐비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초전도 큐비트, 정교하게 레이저로 이온 입자를 포식한 이온 트랩, 그리고 세 번째, 푸사이 퀀텀은 양자 큐비트를 선택했어요. 각각의 방식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IBM 같은 빅테크라든가 리게팅 컴퓨터 같은 그런 곳들이 연구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는 기존의 공정을 활용할 수 있고 딥적이 용이하면서 속도가 빠르지만 극저온이라는 온도가 필요하고 유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1000큐비트까지 개발되었고 좀 가장 앞서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아이온 Q는 레이저로 이온을 포획해서 양자 상태를 제어하는데 균일한 고품질 큐비트를 가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느리고 다수의 레이저 장비가 좀 필요해서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푸사이 퀀텀은 광자를 이용했는데 실리콘 칩 위에 광자 회로를 집적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실온 조작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요즘 같은 저전력 시대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 애트리에서 세계 최초로 8큐비트 칩을 개발 성공했습니다. 8큐비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아셨을 텐데 8큐비트. 진정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큐비트는 수백만 개가 필요하고 논리 큐비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수천 개는 필요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 윌로우가 큐비트가 100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IBM이 이제 막 1000개 정도 좀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리 큐비트 한 개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논리 큐비트가 없으면 양자 컴퓨터가 실수했을 때 얘가 실수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 큐비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논리 큐비트 24개를 달성하면서 오류율을 41.5%에서 9.5%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적어도 수십, 수백만 개의 큐비트와 수천 개의 논리 큐비트예요. 인간이 도달한 것은 이제 막 1000개 남짓의 큐비트와 한 수십 개 정도의 논리 큐비트예요. 근데 대체 푸사이 퀀텀은 뭘 했길래, 자기들이 뭘 하고 있길래 2년 내로 큐비트 1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마치 반도체를 만들듯이 고성능 양자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대요. 이 사진은 푸사이 퀀텀이 얼마 전에 공개한 오메가라는 양자칩인데 언뜻 보면 그냥 반도체 팹에서 나온 웨이퍼 같습니다. 참고로 푸사이 퀀텀은 글로벌 파운드리와 이제 파트너 관계에 있고 이 칩이 4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왜 삼성이나 TSMC가 아니라 세계 5위권 정도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반도체 제조를 맡겼냐면 여기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막 시작했고 TSMC도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주력은 아니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톤, 광자를 이용한 거예요. 원래 반도체는 전자로 데이터를 처리했거든요.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과 전자를 둘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연구팀이 만든 칩셋은 광자 연결 성공률,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칩 사이에 전송이 얼마나 정확하게 됐냐는 건데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이 수치가 무려 99.72%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자칩을 좀 많이 연결해서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구성을 할 때 거의 손실 없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수치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SPAM이라고 이게 99.98% 엄청나죠. 이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단일 큐비트 상태와 측정에 대한 정확도인데 이게 100%에 근접을 했습니다. 농구로 비유를 하자면 정확한 자세를 잡았는가, 그리고 탁 던지고 클린슛이 들어갔는가. 양자 역학에서는 아주 작은 미세한 오류가 큰 오류로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최고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은 이걸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에서도 최근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지금까지 말한 것만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큐비트 100만 개는 약간 좀 뻥카 같기도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피셜인데 푸사이 퀀텀이 조금씩 공개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1000개 했고요, 이제 10,000개 할 거고요, 100,000개 했어요. 이게 아니라 몇 년 뒤에 갑자기 완전한 양자 컴퓨터 만들었다, 이렇게 한 번에 도약하는 전략을 선택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 2027년이 되면 알게 되겠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투자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팅이 이게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광자 양자 컴퓨팅을 데이터 센터에 구축해서 에이저를 통해 제공을 한다면 고가의 희귀 장비를 클라우드 서비스함으로써 현재 클라우드 업계 부동의 1위인 AWS를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광자 기술은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도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GTC 2025에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GTC의 핵심이었는데,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줄여서 CPO는 반도체 칩이랑 광학 모듈을 패키지 하나에 결합해서 전자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 굉장히 좀 비슷하죠? AI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토큰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는데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데이터 속도를 높일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 단계긴 한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상용화도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광자 기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광자, 빛의 속도지 않습니까?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푸사이 퀀텀에 대한 투자가 이제 앞으로 광자 인프라 이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이걸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회사가 만든 양자 컴퓨터는 99. 몇 %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보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대단한 숫자 같잖아요. 거의 100% 같잖아. 근데 현재 스마트폰 칩의 오류율이 실질적으로 제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아직까지 오류율이 큰 거예요. 아직까지 오류율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 엄청난 경쟁, 누가 승자가 될까?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뭐 퀀텀 닷? 황용수 애트리 양자 컴퓨팅 연구실장이 불과 얼마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양한 큐비트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시도되고 있지만 누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자면 초전도 큐비트가 앞서가고 있고 미국 빅테크가 주류지만 알고 보니까 광자 큐비트가 정답이었고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자 큐비트를 먼저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혹은 푸사이 퀀텀 같은 곳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겠죠. 참고로 푸사이 퀀텀의 슬로건은 세계 최초의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들은 유용하지는 않았거든요. 포브스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호주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도 들어갔지만 호주의 지원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호주의 연구 수준이 엄청나죠. 물론 이 보고서가 기술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랑 기술은 다른 거니까요. 아쉽게도 여기서 한국은 없습니다. 호주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의외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냐? 양자 컴퓨터는 포브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죽음의 계곡이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곡을 넘어서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약간 늦었지만 올해에만 양자 컴퓨팅 기술에 2천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좀 다사다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국가 전략 기술로 정한 게 한 몇 년 전이었거든요. 아마 2022년이었을 거예요. 국가 양자 전략위원회가 사실 작년 12월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그 12월에 엄청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밀리고 또 밀리다가 야 이렇게 계속 밀리면 안 돼. 이래서 2025년 3월 12일이나 돼서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출범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1995년도에 한국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는 4류, 관료주적인 3류, 기업은 2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은 1류예요. 그래서 사실 더 아쉬워요. 엔비디아에 탑재되는 HBM이 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이것만 있습니까? 세계적인 양자 컴퓨터 석학인 김정상 교수,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아이온큐를 창업하셨지만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필지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도 있죠? 물론 미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이처럼 우리나라가 연구자들과 기술력은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께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 혹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과학기술만큼은 사회의 더러움을 묻히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주제넘게 해봅니다. 저도 요즘 진짜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요즘에는 일어나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요. 저 CES든 FWC든 이파든 GTC든 이런 행사들 보면 와 내가 공부했던 게 전시가 딱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재밌고 피디님 그때 가면 어때요? HB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HMM 봐 너무 아름답잖아.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요 안에 TSV부터 엄청난 것들이 집착되어져 있다고. 과학기술은 이처럼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사회의 더러움을 묻히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Why is it aesthetic? All kinds of interesting questions which the science knowledge only adds to the excitement, the mystery, and the awe of a flower. It only adds. I don't understand how it subtracts.